우리가 가는 지역에 대한 독립운동사 1910년 경주복지 이전부터 시작됐던 우리 청각자들의 새 만명 기지건설 그로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불굴의 항쟁을 보였던 민족 정신. 저는 수리시설을 연구하면서 예전에 이제 역사를 몰랐을 때는 일제강점기 꺼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좀 아픕니다. 그리고 얘기해야 비참하기만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바꿨어요.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모르니까 똑같이 또 당하는. 그 수법 그대로 또 당하는. 이거를 안 뒤로 아니다. 전면도 파야겠다. 그래서 제가 수리시설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수리시설 연구하면서 얘네들 참 머리 잘 썼다. 인정할 때도 있고 연구 많이 했네.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우리 산하 지질을 조사해서 댐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였고 과거 616년에 우리가 협산지를 제공해서 일본의 오사카를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어줬듯이 저들이 일제강점기에 수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산하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광업, 수산업 이런 모든 분야를 수탈해가면서 다 약탈했지만 하나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게 니네들 농사 잘 제목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출발이 바로 광명강과 동진강에 있는 일제 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논리로 접근해서 우리 방식으로 풀어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거지로 긴 걸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출발이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착취하면서 직해하고 수탈했던 거잖아요. 그 수탈에서 일본의 산업 기반이 되는 일본의 저소득에 있는 분들 일본이 산업화되고 공장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 쌀은 제대로 된 가격에 제공해야 되니까 값싼 한국 땅은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됐고 땅이 당시 땅값이 일본이 그러니까 이곳에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갖고 가서 그런 일본의 이 밑에 있는 일반 서민들을 먹게 하는 쌀을 하면서 위로는 이제 자본주의를 형성해서 자본을 축적한 뒤에 제국주의에서 가고 청양전쟁까지 일으키면서 그런 광대한 대륙 침략을 포함해 태평양 전역을 석권하겠다고 하는 야욕을 벌인 이면에는 결국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들의 삶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담보가 먹거리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큰 측면에서 이 땅에서 수탈해 가고 그 수탈을 위해서 조선의 만국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한 쌀을 생산하는 노예 다름 아닌 삶을 살아야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근대화가 돼서 잘 산다. 만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일본이 떠나간 뒤에 우리의 민족 기업들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고등교육을 시키면서 우리의 인재를 양성했고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우리 거화하면서 기술, 농업, 상업 모든 부분을 머리를 써가면서 교육열로 만든 거지 저 일본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논리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쟤들은 그 논리예요. 이런 논리를 우리나라 이영훈이나 포함하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학자들 그들이 계속 일본과 연계를 하면서 주장해 나가고 자 이제 중간에 의병은 제가 뺐어요. 의병은 1894년 동안국민혁명부터 1910년까지 16년간의 의병사가 있는데 그 의병사는 기계경기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남권, 전북권, 영남의 혁신유림, 충청권, 충청의 남당학파, 경기 강원의 하사학파, 그리고 전남 장성의 노사학파 이런 학파 따라가는 의병사를 제가 연구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합쳐가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특히 홍주의병, 그리고 홍주의병은 의병의 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홍주의병 연구하면서 홍주성
성벽에 앉아서 박효신의 숨이라는 노래를 틀고 함께 울어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의병 전쟁사를 뒤로 일제강점기로 넘으면서 우리가 이제 만주로 갈 독립운동사로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의병들, 그들 스스로 의병이라 했어요. 동학농민혁명도. 그 의병과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후에 15년간 유지됐던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호남의병, 마지막 호남의병 19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호남의병 대학살을 벌이죠. 그것이 바로 순창 남원 멸투에서 전남 서해안 진도로 다 몰아가서 학살하겠다는 전략이었고, 그렇게 해서 100몇 명의 의병장들이, 호남 의병장들이 전부 촛불에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혔던 수천 명들이 지금의 이번국도, 우리 이 목포에서 걸기로 지나가는 이번국도를 바로 만든 게 그 의병들이었어요. 폭도도로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의병사야말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성이다, 국성, 나라의 성품이라고 보는, 임진왜란때 의병, 정자울한테 의병 포함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의병. 그래서 이 의병 항쟁을 동학농민혁명군이 이어가는 거죠.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 숨어서 끝내 다시 의병으로 나타나고, 의병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또 만주로 망명해 가서 해외 독립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타락해서 성리학을 잘못 받아들여서 타락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한 지도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의 선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그들이 대표적인 게 유정척사사입니다. 유정척사사. 보수적인 개화를 반대한 세력이라고 욕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무장 독립전쟁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제가 만주에 가서 안내를 해드리면 되고, 이제 짧게 제4부 작가 조정래가 아리랑 속에 넣었던 두 가지 큰 핵심이 뭐냐, 지식인들로서 항일을 의병으로 나가서 독립전쟁까지 가는 한 스토리가, 또 하나는 민주의 입장에서 수탈당하는 삶의 역사, 그 양대 측면에서 아리랑을 끌고 갑니다. 하나는 의병이에요. 선비들이 끌고 가는 의병, 평민과 나중에 함께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는 민초들의 삶이에요. 이제 죽산면과 군산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민초들, 그리고 하나는 하와이로 팔려간 사람, 그리고 태평양 전쟁기는 복순이나 복임이든가요? 일본군 위안부 노예로 끌려간 이런 장면까지 마지막까지 다 다루죠. 자, 1906년 7년 만주에 결성했던 신민회. 그 신민회를 세력들이 만주로 가서 신흥 강습소를 만들고, 그래서 고산자에서 신흥 강습소를 만들고, 고산자가 아니라 삼문고 추가가에서 만들고, 합리화로 가서 신흥 중학교를 만들고, 다시 고산자로 가서 세 번을 이동하는 이 10년의 역사 동안 3,500명의 무관을 양성하죠. 이들이 핵심 멤버 중에 일부가 우리가 가는 길림의 약산 기본공의 의열단 결성에 참여하게 되고, 마지막 해산하는 1920년 봉오동 전투가 있기 전에 신흥무관학교가 해산이 되는데, 이때 시청천이 거기서 훈련받은 교습생 끝나자마자 데리고 백두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 백두산으로 가서 바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민회로부터 출발하는 신흥무관학교에서 봉오동, 천천리, 또 의열단, 이것들은 하나의 계통으로 다 이어지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1920년 6월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나 1920년 10월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는 바로 1906년 7년 만주를 개척한 우리 선각자들의 뜻부터, 그리고 1910년 경술국지 이후에 600억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무당 유해영의 육형제들, 그리고 안동에 있는 석주 이상용, 그리고 김아라, 김대라, 이런 뛰어난 지식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하와이시는 무관학교를 만들어 10년간 유지한다고 하는 전 세계 자유의 가문. 그것들이 보이고 소설 아리랑에서 방영근이 하와이로 1904년 팔려가죠. 우리가 인천의 인하대학교가 인천과 하와이를 연결하는 의미에서 인하대학교인데 그게 바로 하와이 이민사의 출발이에요. 그 이민사의 출발을 작가 조정래가 끌어들여서 방영근을 하와이 사탕수수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영근을 거기에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힘든 노동, 노예적인 삶을 살면서도 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바로 청산리의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는 일본군 정예부대 1300명을 사살한 건데 인류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임을 당하고 모두 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독립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할 일이고, 그래서 그러한 청산리를 제가 꽃이라고 한다면 그 청산리에 화단이고 꽃밭이고 거름이 됐던 것은 하와이로 갔었던 그 노예를 그렇게 끌려갈 줄 몰랐어요. 그렇게 고종이 보냈으니까. 그래 보냈는데 그렇게 노예 삶을 살 줄 몰랐고, 그래서 그런 삶을 다 그려내는 게 하와이의 방영근을 포함한 한 축이라면, 송수익을 포함한 이 의병 전쟁을 이끌다가 독립 격돌구치에 만주로 가서 시베리아 연해주 다 들고 하얼빈 돌고 돌아서 결국 통화로 오죠. 송수익이 통화로 와서 누구를 만나요? 우당 위임을 만나요. 연해주 가서 단재 신채호를 만나고, 그 다음에 명동에 가서 여준 선생을 만나고, 김약연 교황 김약연이 명동학교 가는데 그 명동에 5인의 선비가 있어요. 두만강을 건너서 그 용정을 개척했던 사람들. 그게 교황 김약연 선생을 포함해서 아까 우리 문동면 선생님인데 문동환, 문익환 이 집안 아시죠? 다 거기 그 윤동주랑 같이 했던 그런 멤버들이 어쨌든 그러한 이 개척했던 사람들의 총집결체가 모여서 결국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꽃을 피우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청산리 현장을 그냥 가지 않고 청산리 가는 길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교재를 제가 이번에 못 드리는 것은 가기 전까지 교재를 좀 집필해야 할 일이 남아서 추가도 해야 되고, 또 연길 박물관도 이번에 새로 연결 박물관도 했었거든요. 김임식 박물관도 잘 모아서 좀 쓰려고 해서 아직 제 욕심이 안 차서 이번에 사전전수도 교재를 못 드렸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갈 때 갖고 가기로 하고, 이러한 곳. 그래서 작가 조정래는 왜 그렇게 만주 전투에서 끝날 수국이라든지 필려라든지 그 다음에 오삼봉이나 이런 김제 출신 군산을 거쳐서 갔던 우리의 민초들을 다 독립군으로 만들죠. 독립군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싸우는데 그 가담한 게 일부는 양세봉 밑에 조선혁명군으로 들어가고요. 일부는 바로 동백항일연군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항일연군에서 다 전사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역사 배우도 동백항일연군들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여기에 작가 의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물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도 다루고 여기에 혁명군 조선 양세봉 밑에 두 아들 들어가는 걸 다 기술도 하고 그럽니다만, 줄거리 그 부분에서 1930년대 이후는 동북 항일연군에 있어요. 그러면서 김일성도 언급하게 되는 거고, 이 항일연군은 사회주의 계열이었지만 작가 조정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사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사회주의 계열이든 민족주의 계열이든 또 아나키스즘을 표방했던 아나키스트들이든 모두가 그들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친 자들이다. 그런데 이 시각으로해서 그들이 사회주의 계열인지 민족계열이 나누지 말라. 통일된 재단에 오롯이 그들의 희생을 바쳐야 된다. 얼마나 멋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는 동북항일연군을 그렇게 줄기차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의 생각을 갖고 제가 아리랑 기행을 안내할 때 어떤 의미로 안내하는지 아시겠죠? 소설을 안내하는 게 역사를 안내해야지. 그래서 이런 안내를 어떻게 이제 접한 우리 작가 조정래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으셔서 칭찬도 해주시고 저희 후원자가 돼서 오늘 참 아리랑
그 배꼽 팩토리야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만주 들어가면 만주에서 아리랑을 안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고 11월 2, 3일 날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아리랑 길을 제가 한번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는 체력이 안 되신다고 82세예요 지금. 작년에 지금 황금종이를 집필했잖아요. 그래서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전화를 주셔서 자기가 여지껏 많은 평론가들도 구하고 해봤지만 우리 장선생처럼 작가이분들 다 꿰뚫어보고 그렇게 투시력이 깊게 본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리랑의 축을 다 이해하면 무슨 의도인가?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 책을 통일을 위해서 썼다고 분명히 밝혀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순정한 400만 명의 그런 숨진 사람들을 내 200자 원고지 2만 장을 써도 400만인데 다 못 쓴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아리랑을 썼다고 했고 그리고 분명히 통일을 향해서 썼다고 했어요. 그게 저하고 뭐가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아리랑을 연구하고 2020년 전국교육연구원에서 요청한 아리랑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올 11월 2, 3일 날 떠납니다. 권하시는 분은 초대권과 신청하기 무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700을 드렸으니까 참여를 하세요. 시간이 10분이 끝나서 5분 남았습니다. 자, 이게 군산 내양입니다. 군산 세관 지금도 있어요. 이점표입니다. 1923년에 얘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석산이라고 하는 이 째보선창에 있었던 돌산 다 깨서 앞으로 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상옥창고라고 하는데 1930년 후반에 완성하는 창고입니다. 여기에 철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군산 내양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강연을 나가요. 군산 내양의 인문학. 왜 군산 내양의 인문학이에요? 바로 이 철로가 가지는 문화사적인 의의. 아까 소비라 횡단축도 얘기했죠? 먼저 가진 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때 당시는. 먼저 가진 자가 제국주의고 후발주자는 식민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류의 공동 문명이기에 그죠? 누구나 이용하는 거예요. 단지 그 순간에 한 시기 문화사 시기에 일본과 러시아가 앞서서 가져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갔다는 차이. 지금 우리가 향해야 했던 이 철로를 역으로 이용하자는 대륙 횡단철도, 러시아 횡단철도를 타고 두만강 한산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가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몽골 바이카로를 타고 유럽으로 가자. 또 하나는 신유를 거쳐서 단동을 해서 국경으로 해가지고 옛날 비단 루트로 가자. 이게 우리가 남겨줄 후손들에게 유산이 되어야 된다. 반조각이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철학으로 지도자나 앞선 유정자들이 꿈을 얘기하고 포부를 얘기해야지 지금 얼마나 가관해요. 저 얘기하면 몰라. 여기가 옥부저수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수지. 이게 100만 편이에요. 이 다 합해서 750만 편이에요. 이 간척지가. 일본인 후지 간따로가 간척을 했어요. 추진했어요. 일은 우리가 했고 충청도가 전라도에서 한 3천 명의 농민들이 소작농 잃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저기에 매번 이 세계에 편곡돼서 갔는데 역시 사기를 당하고 폭속한 병을 살아야 해요. 작가 조정래는 이걸 그대로 엮어냅니다. 군산 서부 간척사업 요시다 이동만을 동원해. 이게 그 간척사업 바닥에서 다 산으로 바뀌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제가 왜 이제 아리랑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이유죠. 이런 걸 토대로 여러분이 만주에 가게 되면 물론 역사 이 얘기하면 돼요. 아리랑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소설이고 저는 역사에서 본 사건의 사실들을 전제로 해서 아니니까 그것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단지 제가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읽고 문학작품이 인문학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 문학작품이라는 게 여러 장르가 있지만 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지는 이런 뭐라고 할까 포괄성, 다양성, 확장성 엄청나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작가의 상상력과 함께 실존인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의dom들 다 나옵니다. 아리랑에. 제가 16년 의dom사 얘기한 사람 아리랑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다 언급을 해요. 가상의 인물도 나오지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송악산이에요. 소나무 다 뭉개져서 다 이제 이게 다 메꿔졌어요. 여기 위로 올려내면서 크레인 들어가면 울리고 하면서 이게 다 뭉개져가지고 다 이 유적이 근대 유적이 망개지고 이거는 수월봉이에요. 서쪽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정준영 아이가 2013년도에 제가 안내할 텐데 11년 전에 송악산의 진지동굴을 들어가 보는 체험을 하는 거고. 이거는 한라산의 어성생, 최후의 저항진지가 한라산 어성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냐면요. 서귀포 삼매봉, 외돌개에 있는데 그 안에 황무지 12굴의 모습이고 이거는 성산의 지하 터널, 성산의 임금왕자 터널이에요. 성산 많이 올라가시죠? 그 속에 다 이게 있습니다. 20몇 개 다 뚫려 있고 일제강점기 혹은 대일항점기 그리고 해방, 통일이 아닌 분단으로 또다시 민족이 찢어진 역사. 역사를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어찌로 이렇게 가혹하리 만큼 우리 민족에게는 행운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단시대의 정신과 사명. 여러분들 기회의 향기의 책을 지금 갖고 있으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그래야 책 읽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거야 학원에 책 다 읽었어요. 학원에 525쪽 524쪽 여기 밑에 아래 보면 소설 아리랑 소설로 제가 학원을 마무리를 했어요. 고정혜 작가의 의도와 제 의도를 일치하는 그 통일에 대한 의도를 넣기 위해서 무성서원에서 송수익이 의dom창이 한 곳. 자, 거기에서 이 524쪽의 아래 소설, 거기도 소리 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없나요? 여기도 있어요. 520 이 책을 제가 그냥 드렸더니 시판되는 책이 아닌 줄 아시는데 시판되는 책입니다. 제가 사서 드리는 거예요. 되게 비싸게 보는데. 진짜로. 저와 함께 했던 동지들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분들에게 책을 제가 드리고 또 저와 함께 있는 후원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사서 다 선물로 드렸어요. 그게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럼 524쪽 아래 문단 소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오늘의 선비 정신은 무엇이야 하겠는가? 이 시대는 제가 기회의 향기에 쓰는 글을 명확히 끝부분에 분단의 시대의 지식인들이 뭐에 갈 것이냐. 그래서 정신은 동학의 정신입니다. 사명은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입니다. 동학의 정신 아까 얘기한 대로 유무상자, 이천식천, 인내천, 사인노천, 시천주 이런 사상이 어떤 종교를 떠나서 우리의 민족 사상이기도 하고 도이기도 한데 철학이기도 하고 이게 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동학의 사상이요. 그럼 동학 문민혁명의 사상은 뭐예요? 그거는 외세 침탈에 저항해서 막아내는 자주예요. 그리고 그 외세를 몰아내고자 했던 혁명군의 그 의로운 정신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건 뭐냐? 바로 분단을 극복해서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해서 통일 한민족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야 할 지식인들의 지향점이야 된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1862년 제가 썼는 얘기, 사실은 수은 선생님부터 하면 1860년부터 2024년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혁명군, 의병, 독립군들의 유혈의 결과가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류의 위상이고, 그리고 세계 7번째로 잠수함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SLBM이라는 기술을 일본은 없습니다. 갖고 있는 상태고 2022년 기준 세계 6위였고요. 올해 2024년 기준은 세계 5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우리 5위가 한국, 6위가 영국, 7위가 일본. 이 SLBM은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다 조선을 침략했거나 침략의 의도를 갖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50년 만에 이 극복한 차이. 저는 감격해요. 역사를 이렇게 다 풀어내는 사람으로서 화성총으로 저항했던 미군에 격발총으로 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다 총을 이루고 있어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전쟁에서만 350명이 전사했다고 기록에 났어요. 미군 미국 장교가. 자, 이지스함 세계 5번째로 우리가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지스함은 엄청난 함정입니다. 프랑스에, 미국에, 일본에 강화도를 내 집처럼 들락거리면서 허용했던 제국주의자의 시절, 그 시절과 다르다. 못 읽어도 되니까요. 성능이 이렇다. 그래서 운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갑오별란, 일본군 우리 대걸 제집전환들도 했어요. 우리 영연한 개념 없을 정도. 이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기술이 세계 3위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 수출 엄청나게 하고 지금 KF-21이라고 하는 우리 개발한 스텔스기 전파를 감지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기가 지금 세계에 가까운 곧 이제 시판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성 발사 세계 7번째로 탄두에 1.5톤의 무게를 올려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 7번째입니다. 북한이랑 포함해서 10개인데 1km 이상은 이제 이스라엘, 일본, 이란은 이제 빼고 7번째 중에 우리가 들어가요. 자, 이거 폴란드에 수출한 겁니다. 처음 미국의 함대에서 용도도대로 파열되는 포탄이 날라올 때 우리는 쇳덩어리를 날렸잖아요. 그리고 흙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활을 쏘았어요. 근데 총으로 싸울 때. 그 차이가 문명의 차이였어요. 문명이라고 하는 건 야만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유럽의 무기체제가 혼란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 대주를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코리아 방산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격세지가 있냐면 현재 대한민국이 5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 수출도 우리가 K방산이 알려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1950에서 2020년까지 무기 수출 국가별 통계지만 단일 통계로 최근 거 나오면 상당히 상위 그룹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거, 일본 거 안 써요. 한국 거 쓰지. 이 긴 과정에 순전한 많은 의미입니다. 그들의 희생의 결과가 오늘 대한민국의 현재 이 위치에 와 있고, 자,
무기의 차이, 문명의 차이가 좁혀졌어요. 우리가 또 선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교력인 거예요. 주변 국가 외교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교력은 과거 역사에 들어있습니다. 병자호란이 왜 생겼고 결과는 뭐였는지, 임진왜란은 왜 생겼고 결과는 뭐였는지, 동안국민혁명은 왜 발생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이 명주 유신은 왜 생겼고 그들은 어째서 시야를 한반도로 돌려서 정한론으로 끌고 와서 조선을 침략했는지, 한국전쟁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분단은 언제까지 유지돼야 되는 건지, 이 분단 뒤에 강대국들은 무슨 노림수로 우리를 머리를 써서 뒤에서 암암리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내고, 주변국이 어떤 정세를 갖고 있는지 눈 뜨고 봐야 돼요. 중국의 시진핑이 어떤 전략으로 하는지. 일본의 수상이 이제 아베는 죽었지만 그가 경제 침략과 전쟁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일본의 이 극우 세력들이 어떤 생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늘 눈을 푸릅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앞에 선대 역사 속에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주 독립운동사를 가면서 3대 축으로 갑니다. 하나, 고대사를 좀 보자. 둘, 독립운동의 의인들의 정신과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고 잊지 말고 정신을 이어가자. 셋, 만주 지역과 NH 지역인 우리 동포사회를 후원하라. 그들은 일제강점기 뒤에 아픈 역사의 선물이다. 중국에서 부르는 조선족이 아니고 제중동포고, 소련 사람들이 부르는 고레인이 아니고 까리스키가 아니고 우리 구소련 동포이고 사할린 동포이고 일본 동포지. 그들이 외국인이 아니라 말을 못하면 말을 하게 도와주고, 민족 역사를 잃어버렸으면 민족 역사를 다시 찾게 해주고, 그것이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그래야 깨닫고 앞서가는 사람이지. 거기 중국 사람이 우리 덕분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일본의 이강질에 그대로 놀아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일본의 선의의 복수는 바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동포 사회를 후원하고 뭐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제가 깨달음으로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뭘 알아서도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 이 우리 역사를 다시 반복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당하지 않게 해야 되고, 운명의 이기가 어떤 건지를 알아서 거기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야 밖에 있는 우리 동포사회의 그 아픈 역사의 선물들을 우리가 보듬어서 우리가 잘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못했을 때 중국 정부는 키워서 살게 해줬고, 소련 정부는 그렇게 해서 또 러시아말 가르쳐서 살아가게 해줬어요. 우리는 뭐 했어요? 한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에서 다